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3 5번째 시간입니다. 저 연호진경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중삼중님 처음 인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본시 중원순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와대로 불려가셨습니다. 두둥. 축하드려요. 네. 아쉬우네요. 중원수민님께는 잘된 일인데요. 저희한테는 좀 불행한 소식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후에 활동을 불꽃 같은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 청와대로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중삼중님이 앉아 계십니다. 네, 이중삼중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엄청 부담스럽네요. 네, 저는 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실직 상태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3중에서 2중으로 돌아온 곧 3중이 될 이중삼중입니다. 이중삼중이 무슨 뜻이에요? 네,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일과 육아와 가사라는 세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중 상태인 거죠. 하지만 앞으로 또 직업을 구하게 된다면 다시 삼중으로 돌아갈 아주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부르기 되게 가슴 아픈 닉네임이네요. 그런데 웃겨요. 삼중. 근데 그 공감하시지 않아요? 네, 선생님? 완전 공감하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실직 상태 실업급여 받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을 했더니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간 거죠. 교육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저에겐 또 처음의 경험이었는데 제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하다가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상담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입장이다가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까 이런 느낌 처음이야. 기분이 묘했습니다. 묘했는데 딱 갔더니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이제 고용센터에 많은 직업 상담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여러 명의 노동자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노동자들의 책상에는 정규직화 쟁취하자. 투쟁으로 쟁취하자 이런 빨간 피켓들이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고용센터 안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공공 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이 전원 정규직화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직업 상담사들이 약간 제외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장면이어서 반갑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 센터에 그러면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 그렇죠. 분이셨나요? 직업 상담사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고 이 여성분들이 또 이제 최근에 직업 상담사 대상으로 교육을 가셨던 분이 저에게 말해주시기를 교육을 갔는데 평등한 직장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강사분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강의 중반 정도 되니까 왜 힘들었는지 알겠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을 통한 급여의 확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과 함께 평등한 직장 문화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경쟁해서 내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급여가 책정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정규직화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뭐 투쟁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직업 상담사도 이제 여성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대부분인 직종은 항상 정규직화해서 맨날 뒷전이야. 참 이게 우리가 좀 더 목소리 많이 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자,
우리 일단 아랑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뭐, 잘 지냈고. 나랑님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저 엄청 힘들게 지냈는데. 아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 그저께가 바로 18번째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열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다행히도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고 오히려 좀 해가 쨍쨍한 날보다 저는 더 낫더라고요. 시원해서. 오히려 더 예. 서울 광장에 갔었는데 아유, 그냥 퀴어가 드글드글. 왜 이렇게 퀴어가 많은지 그냥 나 하나쯤은 퀴어 안 해도 됐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퀴어가 드글드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보면은 다 퀴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엘라이들도 네. 많이 와서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한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요. 그 막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 퍼레이드 4km 되는 퍼레이드 따라다니는 것도 힘드셨겠네요. 너무 힘들고 비가 와가지고 또 발에 물집까지 잡혀가지고 헐. 힘들었는데 그 올해는 보니까 음향 시설이 훨씬 좋아졌대요. 퀴어 문화 축제 그 모금이 좀 됐나 보죠? 네? 모금이 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모금. 모금. 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향이 좋아져가지고 왜 주변에 그 호모포비아들이 막 북치고 난리 치잖아요. 방송 틀어놓고 그런 게 거의 안 들렸어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좋았고 그다음에 또 이 우리가 이렇게 진보해 갈수록 이 호모포비아들도 진보해 가는구나 느꼈던 게 이번에 그 퀴어 문화 축제 슬로건이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저쪽에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막는다. 대박. 현수막을 내고 싶은데 정말 와. 엄지를 지켜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SNS에서 혹시 보셨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조계사의 한 스님께서 엄청난 더티 댄스를 선보이셔서 지금 아. 화제가 네, 그 댄스 되고 있는데 명이 더티 댄스로 명명이 되고 있나요? 아름답던데. 그 저도 조계사 그 퀴어 문화 축제 가보면 부스가 많잖아요. 근데 조계사 부스 앞에서 한 스님은 이제 조신하게 북을 치시고 그 옆에서 그 스님께서 현란하게 춤을 추시면서 저 아직 못 봤는데 봐야 되겠네요. 네네, 찾아보세요. 꼭 보세요. 정말 네.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저는 이제 그냥 못 갔어요. 못 가고 약속이 있어갖고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게 잔뜩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데 어떤 그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였어요. 그게 아버지였는데 아이 손을 잡고 오셨더라고요. 아이에게 이렇게 다양한 세상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너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멋진 하시더라고요. 아빠네요. 예. 선영님도 그런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네. 곧 아가를 데리고 내년에는 함께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참 다양해지고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인정해가는 우리 사회가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저는 저의 근황은요. 너무 더워서 힘이 진짜 하나도 없다가요. 비가 와서 조금 정신을 차리다가 애랑 질척질척 집에서 더운데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좀 지쳐 있고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대본도 보고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나오려고 했는데 애가 똥을 찔러가지고요. 네. 그거 치우고 나오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저의 근황은 별게 없고요. 네. 네. 삼중에 시달리고 있는 선영입니다. 언제 써니가 될지 참. 네, 근데 오늘 오면서 아까 삼중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거 뭐 끝나지 않는다 그러셔서 제가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은 지금 7살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험치는 7살까지의 경험치인 거죠. 7살까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가면 또 바빠진다 그러던데요, 엄마들이.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닥쳐봐야 아는 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른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제 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환경이고 쉽지 않은 그런 억압과 질곡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용감한 두 분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와. 고맙습니다. 네, 저는 무척 바빴어요. 무슨 토론회도 3개나 있었고 기자회견도 3개나 있었고 짬짬이 뭐 이거저거 글 써야 되는 것도 산더미였고 회의도 그냥 회의가 몇 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 그랬고요. 근데 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네. 메이드 인 다겐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게 여성영화제에서 원래 상영을 했던 영화예요. 성별 임금 격차를 다룬 영화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게 송옥주 의원실에서 원래 이제 송옥주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상영을 한 거예요. 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은 했는데 국내 배급권은 받아오질 못한 거죠. 그래서 송옥주 의원실에서 이제 그 현지 그 영화사에다가 배급사겠죠? 배급사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한번 틀어도 되겠냐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성영화제 측에 자막을 제공을 받아갖고 상영회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서프로젝트가 되게 비장하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해요. 유쾌하고 발랄한데 내용이 뭐냐면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네, 포드. 네. 자동차. 예. 예. 그게 원래 미국 회사인데 이게 영국에도 이제 자동차 공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겐함이라고 하는 데다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5만 5천 명이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공장에 딱 여성이 187명이에요. 이 여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동차 시트를 박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배경이 1968년인데 이 여성들이 68. 네. 임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임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리도 임금 좀 더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파업을 일으킨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더 달라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남자랑 똑같은 임금 줘. 이렇게 요구가 바뀐 거예요. 이게 파업을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점점 이제 논의가 커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파업이 되게 오래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968년도에 남성이랑 똑같은 임금을 달라니. 게다가 자동차 시트 따위를 박는 하찮은 일을 하는 여성들 따위가.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이게 의견이 관철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파업이 좀 길어지고 그랬더니 시트가 없어서 생산 라인이 멈춘 거예요. 와. 생산 라인. 네. 근데 그게 핵심 업무, 부업무 이럴 수가 없는 게 시트가 없으면 우리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엔진은 물론 생명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자동차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짜 그것도 중요한 업무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임금을 다르게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네. 시트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재봉질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니요. 보기만 보고. 제가 집에 재봉틀을 하나 갖다 놨는데 처음에 이 재봉틀을 갖다 놓고서 저는 원대한 꿈을 꿨어요. 뭐 옷도 한번 만들어 이불 입고 청도 만들고. 이게 제일 쉬운 게 커튼이에요. 커튼. 그냥 직선받기만 쭉 하면 되니까. 근데 옷은 못 만들겠어요. 곡선받기가 안 돼. 아. 우리 이 목 있잖아요. 목. 여기가 다 대체로 라운드잖아요. 라운드를 박는 게 정말 이거 엄청난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자동차 시트를 박는 거는 정말 이거 가죽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힘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숙련공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다가 이제 이 여성들이 파업을 좀 길게 가. 근데 남자들이 이제 여기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장이 멈추니까 자기가 임금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업의 그 핵심 주동자가 리타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의 남편이 그 공장의 같은 동료들로부터 막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네 마누라 그렇게 납두냐. 아, 같이 그분도 예, 같은 공장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있었구나.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자기는 또 집에 오면은 애들도 봐야 되고 뭐 부인은 이제 밖에서 파업을 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
각 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뭐 TV에도 계속 나가고 뭐 그 당시로선 정말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었으니까 언론에서도 엄청 관심을 갖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성질이 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딛고서 극복을 해내고 결국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임금은 아니고요. 근접한 임금을 받는 데 성공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동등임금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실화가 주는 감동에다가 되게 유쾌하게 잘 풀어내가지고 되게 즐겁게 봤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제가 나눠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남편하고 리타의 갈등이 극에 다다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타가 이제 우리의 파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남편은 굉장히 서툴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안일을요? 아이를 돌보고 음식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근데 파업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남편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리타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술을 마시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아. 도박도 안 하고 약도 안 하고 아이들도 돌봐. 당신이 없는 동안 집안일도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편이 나름 자신이 애써 왔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대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막 그런 거죠.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에게 불만이 자꾸 많은데 그래도 너희 남편은 도박을 안 하잖아. 술을 안 먹잖아. 그래도 꼬박꼬박 회사는 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친정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의 고민을 하찮은 거야.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너희 남편은 더 하잖아.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 느낌이 딱 그 느낌이네요. 소장님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게스트 중에 어떤 남성이 있으면 뭐 이제 같이 만나고 결혼을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나를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나를 존중해주고 뭐 어떤 거였는데 근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존중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 리타라고 하는 여성은 지금까지 이 남자가 열거한 그것을 아무런 유세도 피지 않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신의 일부였고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 가족 안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그것을 해왔었던 건데 이 남편이 그 파업을 하는 어쨌든 이 여성도 집 가사 파업을 하거나 육아 파업을 한 거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심지어 술도 조금밖에 안 먹고 도박을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여성이 얼마만큼이나 그 이중 삼중의 일들을 지금까지 감수하면서 아무런 군말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유세도 안 피면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토로하고 분노하고 싶네요. 아유, 써니 선영님 이제 사라졌어. 분노 게이지가 아니 그 당연한 거를 가지고 그리고 여자가 일부러 그래? 자기 돈 더 벌어온 데잖아. 내가 일한 만큼 열심히 따오겠다는데 왜? 그럼 남자가 얼씨구 나고 같이 투쟁을 가야지. 애를 들쳐업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자기가 잘못을 잘한다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보장받겠다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당연한 건데 뭘 저렇게 유세를 떨어. 그 얘기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극장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중얼 그 느낌 아시죠? 근데 그 다음 순간 리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속이 후련하네요. 네. 참 여성들은 이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책까지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보통 보면 남성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윗세대 혹은 지금 우리 세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여성들도 그 정도 남편이면 혹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인정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저희 친정엄마도 약간 그러시기도 하거든요.
뭐 철거지를 한다거나 뭐를 하고 애 보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저희 아빠 시대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빠는 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발 닦고 주무시고 심지어 와서 막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사실 지금도 좀 그러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단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단절하고 다음 세대로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남자 여자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들을 보면 제 오빠가 위로 둘 있거든요. 근데 작은 오빠는 보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또 큰 오빠가 들으면 안 되는데. 큰 오빠가 듣고 반성하면 네, 되죠. 큰 오빠 보면은 이제 큰 오빠는 이제 저희 아빠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저희 그 큰 오빠의 아들, 이게 저희 첫 번째 조카죠. 그 친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게 위에서 계속 물이 흐르니까 그런 것들을 집 안에서부터 잘 해야 된다. 특히나 남자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영화 중에 몇 년 전에 카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카트를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눔했던 것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성들이 우리도 뭐 쌍용차나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그 가족 대책위 같은 걸 꾸리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남성이 어쨌든 항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성 주인공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 당연한 이야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성들이 보면 돌봄 노동을 1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뭐 머리가 클 때까지. 그죠? 왜냐하면 돌봄을 항상 받는 존재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A서부터 Z까지 돌봄을 받는 존재잖아요. 누군가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거는 돌본다고 했을 때 돈 벌어주는 그 개념밖에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거는 결혼 전까지는 저도 돌봄 노동을 계속 받는 사람이었지 내가 제공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반성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 그리고 저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내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성은 당연한 일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돌봄 노동을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은 스스로예요. 그렇죠. 스스로고 우리나라가 좀 잘못돼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보게 하는 경험을 하지를 않잖아요. 요즘 특히나 더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얘들의 일은 오로지 공부,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학원 수업에 충실하고 애들이랑 노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시키질 않죠. 아무것도 시키질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독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을 가족 내에서 누구와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딱 남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거고. 네, 먹는 거 치우고 자기 옷 자기가 개고 빨래통에 잘 넣고 그죠? 그리고 꽉 차 있으면 돌릴 나이가 되면 돌리고 그죠? 네, 저도 그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13개월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보면 제가 항상 이제 바닥을 닦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게 휴지가 됐던 수건이 됐던 지도 그거를 이렇게 닦아요. 닦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는 못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같이 야 너도 닦어 그러면서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같이 넌 여기 닦어 엄마는 여기 닦을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왜 그러세요? 제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요. 그러니까
딸도 물론 자기가 돌봄 노동을 하게 하는 거를 갖다가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아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꼭 부여해서 같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랑님. 네.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애자 가족들은 이게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퀴어들은 어때요? 저희 커플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다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꼭 더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깨끗함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퀴어들 사이에서 이게 그 갈등의 요인이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음. 나랑님은 주로 돌봄을 받는 쪽이에요? 돌봄을 하는 쪽에? 쪽이죠. 네. 안타깝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 파트너는 이제 요리 같은 거 하는데 겁이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찌개 같은 거 하나 끓이면 간 한 100번쯤 봐야 되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뭐 하나를 해도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해요? 근데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는 제가 하고 청소는 그 친구가 하면 좋은데.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네? 청소를 그분이 하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다음 생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런 성향과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저분해도 그냥 괜찮고, 네.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그게 학습된 것 같아요. 그죠. 잘하면서. 이제 보면은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해도 있잖아요. 보이는 부분이 달라요. 그죠. 누구는 이제 어디에 꽂히고. 야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화장실이 뭐가 더러워? 그보다 네 책상이 더 더러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게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재작년인가 저희 이제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 거기에서 저희가 했던 게 가사노동 매뉴얼 이런 걸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때 나왔을 때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던 게, 가사노동이라는 게 뭐 집에 뭐 크기부터 해서 혹은 청결함의 정도 다 다른데 이걸 일정 부분 규격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했던 게, 이제 가사노동을 나눌 때 저희는 대부분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가사노동의 시간과 더러움의 정도를 해가지고 항목을 정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집안일 리스트를 쫙 정한 다음에, 그럼 매뉴얼 만드는데 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적극적으로 자기 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도 오늘 우리가 그럼 집에서 2끼를 해 먹을 거야. 그럼 설거지가 3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설거지는 1, 2, 3인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 철저한 계획 경제다 이건. 그다음에 화장실의 더러움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날은 30분이면 되고 어떤 날은 이제 1시간이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계산해서 오늘의 할 일을 딱 정한 다음에 이제 사다리 타기 혹은 뽑기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집안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먼저 엄마 종이는 내가 만들게, 이러고 막 종이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다리 탈 종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거나 혹은 뽑기도 뽑기를 하거든요. 할 뽑기 할 때 종이요. 종이를 잘라서 써야 되니까. 아이는 그게 약간 놀이 개념인가 그렇죠. 봐요. 신이 나나 봐요. 엄마 아빠랑 뭔가를 같이 하는. 그리고 자기한테도 일정 부분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은 조금 달라, 다른 애들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차차 들려주세요. 네. 근데 많은 남성들도
들이 그렇고 제 파트너도 그런데 난 시키는 건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키는 거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요. 시키는 뭘 해야 되고 늘 이거를 삼중님 표정 봐요.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언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노동이잖아요. 맞아요. 조직하는 것 자체가 고된 노동이죠. 네. 근데 시키면 뭐 잘하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인사말이 좀 길었어요. 근데 뭐 이게 본문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 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두둥. 장고 끝에. 무려 시급 7,530원. 한 달로 따지면 157만 3,770원입니다. 네, 이번 그 최저임금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 하고요. 인상률로 치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네. 최저임금 투쟁을 해온 역사상 이렇게 성과가 좋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는 최저임금 지금 당장 10,000원이었죠. 네. 뭐 지금 당장 10,000원을 한다 그래도 뭐 중소영세 사업장들에서는 좀 버겁긴 할 거예요. 버겁긴 하겠지만 그거를 또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정책들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같이 나가면서 그 지불 여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다 대기업 하청이잖아요. 대기업 하청이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로 이제 대기업들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 거래 관행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임대료를 인상을 제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가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주면은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도 좀 숨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저희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살짝 듭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아닌가요? 아, 네,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후원금을 얼마를 더 모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죠. 근데 즐거운 고민이네요. 네, 아닌가요? 즐거운 고민입니다. 자, 빨리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아랑님, 일단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기자 지금 저 한 명이요. 아, 네. 구성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편집장님이랑 저랑 그다음 편집팀이고 그다음에 출판팀장에서 총 3명이에요. 네. 저희도 후원금. 상업 광고 없이 독자들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독립 언론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오른 게 어떻게 네, 여러분. 오른 최저임금에서 조금만 좀 일다와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위해서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을당 시즌 3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요. 시즌 3 첫 번째 방송 에피소드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성별임금 격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별임금 격차와 관련한 얘기들을 이번 시즌 내내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일단 사연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중삼중님? 네, 사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을 부탁을 드렸어요. 취업 과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었던 어려움, 불편함, 억울함에 대해 사연을 받았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혼 언제 할 거냐? 혹은 면접을 보는데 출산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면접 보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있냐면서 어차피 일 바빠서 헤어질 거라고 비아냥거렸어요. 면접 자리에서
키가 어떻다, 생긴 게 어떻다, 외모 지적질 당했어요. 결혼하고 회사 관둘 거냐고 물어봤어요. 면접 자리에서 자기는 원래 여자 안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거면 면접을 부르지를 말던가. 밤새는 일이 많은데 여자라서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지금 이 질문들이 다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놀라워요. 이게 자,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볼 수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일단은 지금 남자친구가 있냐 이런 질문은 사실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이죠. 사적인 예. 질문이죠. 그리고 뭐 키가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이것도 다 일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회사 관둘 거냐. 아니 이거는 결혼 계획 있냐라고 질문해서 있다고 하면 그럼 간둘 거냐라고 묻고 없다 그러면은 아니 결혼은 해야지 여자가 이러면서 훈계를 두고 그렇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네. 보통 그렇게 하죠. 네. 네, 면접 자리에서 자기는 원래 여자 안 뽑는다. 그럴 거면 면접을 왜 불러? 이거 너무 진짜. 아니 그 면접비 줄 것도 아니면서 보통 이런 회사는 면접비도 안 주잖아요. 그죠. 차비도 안 줄 거면서. 근데 이게 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거 완전 인권 침해적인 발언 아니에요? 맞아요. 인권이 고소해야 돼. 고소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일의 개선이라든가 조정.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라도 해볼 건데 문제라도 제기해보고 근데 사실은 대체로 이제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슴을 쥐어뜯고 말잖아요. 가슴을 쥐어뜯고 마는데 저는 약간 이거를 기획소송 같은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좀 내부에서 얘기를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굉장히 약자잖아요. 거기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도 아니고 저 구직자가 예, 구직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면접관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인권 유린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범죄인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취업하러 갔을 때 그 취업관은 보통이 남성일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남성이 그 약간 젊은 여성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 되게 약간 폭력적으로 그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친구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저는 사실 면접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직은.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딱 느끼고 저는 약간 좀 놀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게 되게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이게 되게 일반화된 인권 침해랑 성차별적인 면접 분위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딱 듣고서는 뭐야 이거 성희롱이야? 약간 이런 생각도 처음엔 들더라고요. 성희롱도 맞죠. 네. 예. 왜 저 남자가 왜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 면접 자리에 있었다면 왜 나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내 결혼 문제를 자기가 뭔데 왈가왈부 하냐.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라든지 이런 질문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약간 성희롱적이거나 성폭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고용평등법에서는 면접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이나 성희롱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판결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 구체적인 실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실익에서 내가 손해가 되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이제 면접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취준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페미니스트가 된다 이런 얘긴데 사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요새는 워낙 뭐 표면적으로는 남녀 평등 시대다 이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은 차별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난 여자라서 차별받은 거 없어. 뭐 능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던 여성들이 딱 그 이제 구직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을 겪으면서 페미니스트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 나왔던 사연을 보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몸이 약해 보이는데 일 잘할 수 있겠냐. 그리고 체중을 묻기도 하고 손이 예쁘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체중을 왜 물어봐 근데? 어머 지가 뭐 BMI 계산해갖고 내 건강 체크라도 해줄 거야? 아, 참나. 예, 그리고 여자는 27살 넘으면 서류 지원할 때 다 서류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이런 썰들이 공공연하게 넘쳐나고 남자가 사실상 최고의 스펙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기업은 아예 포기를 하고 언론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필기 시험장에서는 이제 남자 지원자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면접장에 가면은 거의 다 남자인 거죠. 그리고 최종 명단에도 합격자 명단에도 남자들이 더 많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페미니스트가 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제 선배 언니의 이제 딸도 요즘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막 댕겼는데 그 왜 보통 이제 스터디 많이 네, 꾸려갖고 네, 공부하잖아요. 취업 스터디. 준비. 예. 근데 남자애들은 다 대기업을 갔대요. 자기보다 학점도 낮고 자기가 볼 때는 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뭐 스펙도 별로 안 좋고 자기보다 근데 자기는 중소기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라고 하는 게 최고의 스펙인 사회가 대한민국인 거죠. 사실 이게 능력별로 뽑는 게 진짜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제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아, 그럼 목소리도 헬륨가스 먹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몰라야 되니까 네. 헬륨가스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 목소리 톤을 중성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진짜 결과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궁금하네요. 문제는 이걸 모의고라도 뭐냐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근데 사실은 이름을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렇게 지우고 이름도 지우고 네. 당연히 면접 성별 볼 때 없애고. 목소리도 지워야 되고 면접 볼 때 그럼 화상 면접을 해야 되나? 그 대기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 막 인형 탈을 쓰고 아니 그리고 옷 자체도 다 바꾸고 왜 그쵸 우리 왜 놀이공원 가면 입고 하는 그리고 똑딱구도 이런 거 다 안 신고 다 운동화 신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방법이 뭔가 쌈박한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이력서에다가 사진 붙이고 네. 성별 쓰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키하고 체중 쓰는 란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 응. 있었죠. 가족 관계. 가족 관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그 어떤 이력서에는 이제 주소를 쓰고 집이 자택인지 맞아 전세- 전세인지 이런 자간지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체 이런 건 왜 물어보는 건지. 교육 과정에서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낯선 그런 차별을 내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시점에 경험한다는 거는 정말 참담한 기분이죠. 그러니까 저도 대학 때 저는 사실 취업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쪽이랑 별로 친하게 지내질 않았는데 그 취업 준비과였나 취업 준비실이었나 아무튼 남자 선배들이 드글드글 모여갖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학교에 추천서가 와요. 대기업에서 추천서가 와가지고 그 추천서 가지고 면접 가면은 그냥 다 붙여주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추천서를 여자한테 안 줘요. 일단 다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그 기업에서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추천서를 갖다가 그 학교 과로 아, 주는데 근데 과에서 네, 과에서 그걸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취업 준비 과인가 실인가 실인가 뭐 거기에서요? 아무튼 담당차에서 그 담당하는 그 남자 선배들이 잔뜩 앉아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자한테 안 주냐? 왜 너희들끼리 갈라먹냐 그거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변명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여자가 추천서를 갖고 가면은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여자 동기들은 다 이제 대체로 이제 외국계나 금융권으로 해가지고 그 시험을 다 봐가지고 그래갖고 취업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죠? 나이 나온다 이제. 네, 요새는 스터디를 하잖아요. 면접 네. 준비하면서. 근데 이 스터디 자리에서 또 그렇게 성차별이랑 성희롱이 있대요. 남자 일단은 이제 그 면접 경험이 남성들이 그러니까 면접 자리에서 그 면접관들이 남성 구직자들한테만 뭔가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하고 여성 구직자들한테는 이렇게 뭐 결혼 얘기 같이 사적인 질문이나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여성들은 스터디를 주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받아보고 대답해본 사람이 스터디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여성 구직자들은 스터디에서도 남성들 얘기만 듣고 있는 입장이라는 배제되고. 거고, 예. 또 스터디 끝나고 나면은 이게 사회생활에 중요하다. 이것도 스터디의 일환이다 하면서 회식을 강요하고 여성들한테 술 따르라고 이런 불필요한 언행이랑 스킨십을 하기도 해서 참 스터디하는 와중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봤습니다. 아, 왜 세상이 자꾸 거꾸로 갈까요? 어쩌려고 그러지? 어이가 없다. 무슨 술 따르는 게 무슨 사회생활이야 진짜. 아휴.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요. 뭐 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별로 다르지 달라졌어요. 않아요. 달라진 예.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더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분명히 변화했어요. 변화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들의 성격도 분명히 달라졌을 건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를 참 문화라든지 인식이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드라마 미생을 전 다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해서 부분들은 이제 보기는 했는데 미생 드라마에서 나온 데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주인공들이 인턴이었죠. 비정규직. 거기에도 보면 여성 비율이 있어요. 예. 아니 그때 그 강소라 씨가 나온 그 역할은 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생만 비정규직. 미생이 그 임시완, 장그래. 임시완. 장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장그래. 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 그들 중에서 몇 명만 명만. 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대학 졸업자들을 채용한 거 아닌가요? 인턴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인공 중에 여성 비율이 적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네. 한 명이고 나머지는 장그래랑 강백 무슨 백 그 있잖아요. 아,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저희 다 보지를 않았구나. 아니 저는 아니, 나도 만화로 봐가지고, 전부 다 예, 봤어요. 만화로 전부 다 보고 아무튼 4-5명 남성에 그다음에 여성 1명이었어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문에 나왔던 게 올해 어떤 그룹에서 몇 명을 신규자로 채용하고 몇 명을 신규자로 채용하고 이게 뉴스에 막 일면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올해 어디 대기업에서 몇 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데 그중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통계 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고용 공시지를 보면 네네. 확인이 가능할 네, 거예요. 근데 그 만화에서 보면 거의 6명 대 1명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무슨 토론회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미생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현실이 보인다. 거기에서 그 많은 남성 노동자들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단 3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성신문에서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네가 상사를 아냐, 거기에 뭐 여자들이 버티는 줄 아냐, 뭐 저저쪽 이러면서 댓글을 그렇게 쫙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버티지 못해서 나가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예. 거기 보면은 그 팀장인가 무슨 차장인가 여자분 한 분 다 나오고 그죠.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그 들어간 강소라 분으로 나온 사람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3명이라고 해서 선차장이 있었고 어. 그 재무부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강소라 하고 음.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 강소라의 미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네. 하는 선차장 아니면은 네. 독신으로 살면서 그 열심히 엄청 악착같이.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승진을 그래도 동료들보다는 느리지만 할 수 있는 재무부장. 네. 너의 미래는 뭐가 될 것 같으냐라고 그 대리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면 아예 음. 그 둘도 아니고 그냥 아웃돼서 나가버리는 사람으로 있겠죠, 그죠? 참 서글프네요. 여자가 버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문제인 건데 너희가 버티지 못해서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서 그 뭐 육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사회화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여자랑 남자랑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여자랑 남자랑 왜 하는 일이 달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자들이 이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더라도 남성들과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성의 직업과 보통 남성의 직업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돼 있죠? 그런데 보면 이제 통계 자료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옆에서 주변에서 보면 뭐 소방관, 경찰들은 대부분 남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그 금속 그 중공업 제조 같은 건 다 남성 직종들로 지난번에 그 진경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거의 우리나라 20% 다른 그러니까 타 외국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에 머무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뭐 청소라든지 대면 서비스업, 학교 급식 조리사 오늘 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현주 발언으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대체로 여성 직종으로 굳어져 왔죠. 여성 직종은 사실 아닌데. 그리고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 2016년도 보면 방송 기자 같은 경우도 10명 중에 8명이 남성이고 그중에 2명이 대부분 다 2명만이 여자라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나 기능직이나 전문직에 남성들이 주조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여성이 취업한다 손 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낮던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직업은 나눠져 있지 않은데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거기 취업 과정에서 떨어지고 취업해서 혹시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일이라고 하면서 테두리를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여성의 일이라고 하면서 테두리를 쳐놓고 이거를 갖다가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여성의 일이라고 이름 지어진 데들이 임금이 다 대체로 낮다는 거.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거.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대부분 여성 노동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급식 노동자 특히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켰죠. 네, 이현주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사실 지난번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임명 전에도 참 이상한 소리를 하셨잖아요. 네, 이상한 소리였죠. 네, 그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해야 된다. 지금은 뭐 유니세프 대사 같은 셀러브리티를 앉혀서 멋부릴 때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심했습니다.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라고 하면서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 돼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하했죠.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정말 이현주 의원을 한 1년 급식실에다가 급식실에서 일하라고 하루도 못 버티고 나올걸요? 하루는 무슨 1시간도 못 버티고 나와요. 그죠? 급식실이 어떤 데인데요. 근데 저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가 갈려요. 급식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요. 그분들 하루에 혼자서 200인분 식사를 만들어야 돼요. 200인분이라고 하는 게 말이 쉬워 200인분이지 꽁치를 혼자서 반마리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200인분이면 100마리를 다듬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해도 이게 정말 무거운 솥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재료 자체가 되게 무겁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몇백 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이게 저는 들으면 전형적으로 여성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거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랑 같이 살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 제일 좋아하신 선생님이 조리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신 그분이래. 조리 선생님만 보면 너무 좋아하고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심지어 존댓말까지 쓰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존댓말을 잘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밥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존댓말 안 쓰는데요. 그렇죠. 자기에게 간식을 주고 먹을 걸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여행을 갔는데 누가 손수건을 머리에 쓰니까 요리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먹을 걸 주는 제가 키운 건 아니고요. 거의 어린이집에서 키웠죠. 근데 그러니까 먹을 걸 주고 청소를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3살, 4살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현주 의원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그걸 왜 모르시죠? 엄청난 엘리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수석도 하고 거의 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20대 중반의 변호사 사실을 패스를 하고 그리고 바로 신랑은 안 되고 40 전인가 그 국회의원이 되고 그냥 이 사람이 받은 교육은 사실 학교의 책 그쵸? 그다음에 사법고시 보는 그 책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적표 보면 다 수수 있고 뭐 품행이 방정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써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성이라던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얼마나 자기 발밑으로 봤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전 너무 창피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근데 제가 좀 무서운 것은 이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러난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주변에 뭐 엄마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도 이런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이런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계속 가치를 평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이런 식으로. 너 청소하고 싶어? 너 그러니까 저 사람 보여? 이러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노동이라는 거는 뭐 거지다. 노동은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이 사회의 일반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이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그 인식을 입으로 내뱉은 거죠.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 노동 그리고 집에서 연장된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평가절하된 부분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줌마면 그러니까 우리 아무나 거기 가서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규 업무가 아니라 비정규 업무인 거고 그래서 임금도 낮게 줘야 되는 거고 그들이 투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미친 뭐라고 그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게
연인 노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 보면은 굉장히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또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 아이들이- 얘기했냐면 인건비가 높아지면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아니, 라고. 왜 그걸 대립시켜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서 인건비를 높이고 급식의 질도 높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잖아요. 사실 인건비가 높아지면 이 급식 노동자들이 신이 나서라도 더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그렇죠. 환경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지. 그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인건비 항목하고 재료비 다운이 항목은 되어 있죠. 전혀 네. 상관이 없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죠. 네. 사과도 참 생각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뭐라 그랬더라? 학부모 뭐 화가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 했다고 학부모를 또 음. 팔았죠. 그죠. 학부모 입장에서라고 팔기도 했고,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일로 뭐 기분이 나빴다라고 했나? 아무튼 뭐 충격을 받았다고 했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과드린다.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 진짜. 총선을 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 그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는 것이 남성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들의 노동은 항상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과 기술이 들어가는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폄하해 왔던 우리의 어떤 노동에 대한 저렴한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들 속에서 여성의 노동이 같이 절하되어 왔고, 그것이 임금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또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 당연시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면은요. 남성이 요리하면 셰프고요. 그죠? 여성이 요리를 하면 그냥 아줌마예요. 아니면 요리하는 아줌마. 그죠? 요리사. 이런 분위기로 확 가잖아요. 남성이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남성이 하면 전문업이고 전문직이고 그다음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고 똑같은 일인데 여성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평가절하되고 그쵸? 부가가치가 적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나눠져 있다. 아니면 뭐 성별에 따라 잘하는 업무가 다르다.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되게 강한데, 지난주에 제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젠더를 뭉갠 언니들이라는 제목의 토크쇼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조선소 용접공 하시는 언니, 타워 크레인 기사, 동물원에서 대형 버스 운전하시는 분, 자동차 정비사, 전자제품 수리하시는 방문 AS 기사, 이런 소위 남성의 일로 여겨지는 직종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워 크레인 기사 그분은 고소공포증이랑 기계치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물원 그 대형 버스 기사 그 언니는 이 일은 오히려 여자들한테 특화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전에는 그냥 남성들이 버스만 몰았다면은 이분이 들어가시면서부터 동물 설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여성들한테 더 이 일이 특화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동차 정비사 하시는 분도 요새는 무거운 거 뭐 엔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건 다 기계가 한다. 예. 다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고치로 갔을 때 여성 정비사가 있으면 저는 훨씬 더 네.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말도 건네기도 좋고 네. 여러 가지 물어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친밀감을 좀 가질 수 있으면서 차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다른 일을 하다가 전업을 하려고 정비사 일을 배웠는데 결국 그 일을 정착을 못했어요. 텃세 때문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많은 사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뭐랄까 약간 왕따 같은
그리고 그렇죠. 제대로 뭔가를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신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입부터 시작을 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듯이 신입부터 시작해갖고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질 않는 거예요. 이 자동차 정비사분 이 음. 민주노총 토크쇼에 등장하셨던 분도 안 뽑아주더래요. 자격증은 땄는데 그래서 찾다 못해 자동차 그 차리셨대요? 정비사 그 회계직에 격리직에 지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너 이거 자격증 있어? 그럼 너 일 해볼래? 그분도 여성분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로 진입을 하시는 거네요.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유리벽처럼 딱 막고 있는 거죠. 배제된 반대가 거죠. 아니고. 음.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놀라운 장면들이 막 있는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런데 보면 여성들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여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림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진입로를 막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에게 우리가 힘껏 요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겠고요. 저희가 사연을 계속 받고 있어요. 사연을 계속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야기하는 문제들, 사소한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특히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에서 밀리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으시면은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저희 다음 주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모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은 이가희 씨고요. 이가희 씨한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겠다. 영혼이 없어. 근데 왜 말이? 자, 영혼을 담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 좋겠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가희 씨. 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나랑님? 네, 링크된 구글 설문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국여성노동자회 계정,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해시태그 직장 내 성차별 이렇게 걸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내 이야기 아니면 내 친구나 지인들이 겪은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을당 팟캐스트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추천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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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